버스로 새 정거장이면 집이었다. 그런데 나는 공단 근처 자취방에서 혼자 살았다. 17살이었다. 그 방에는 밥솥도 없었고 어머니에게 전화할 생각도 없었다. 라면 냄비 하나, 이불 한 채, 교복 한 벌. 그게 내 전부였다. 나중에 아버지 대학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네 아빠를 대학교 때부터 봤지만 그렇게 강한 사람이 우는 건 처음 봤다. 그 눈물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이야기하려 한다. 아들아, 아빠도 당황을 했다. 4년을 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빠가 15에서 19까지 자취방 한 칸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것이다. 거기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망가뜨렸고, 그 사이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지금 힘들다면 아빠도 그랬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체육관으로 갔다. 복싱 체육관이었다. 땀 냄새와 가죽 냄새가 뒤섞인 작은 지하실 같은 곳. 샌드백을 치면 손이 얼얼했다. 그 감각이 좋았다. 뭔가를 때릴 때만 머릿속이 조용해졌다.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쳤다. 거기엔 나 같은 애들이 있었다. 학교 밖 친구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성적표를 들이밀어도 아무도 안 봐주는 애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줬다. 누가 시험을 몇 점 맞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대신 누가 의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 그게 편했다. 우리만의 세계 같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세계가 아니라 웅덩이였다. 거기 고여 있으면서도 나는 그걸 자유라고 착각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학교에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교복을 입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대부분은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서야 학교로 돌아갔다. 많은 시간을 보낸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막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헐어 몇 번 펴지도 못하고 무거운 술박스를 하루 종일 옮기기도 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지만 젖어서 그런지 며칠 잘 자고 나면 괜찮아졌다. 17살짜리 몸으로는 사실 버거운 일들이었다. 그래도 끝나면 일당을 받았다.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 그게 나를 어른처럼 느끼게 했다. 식당이나 호프집에서도 서빙도 했다. 주방 아줌마가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 그게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새벽에는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렸다. 겨울 새벽 4시, 손끝이 갈라지도록 차가운 핸들을 잡고 골목을 돌았다.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한참을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그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다. 충북 청주. 거기서 나는 4년을 그렇게 보냈다.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뭘 하고 싶은지는 더 몰랐다. 꿈 같은 건 없었다. 해가 뜨면 나가고 해가 지면 라면은 끓였다. 매일 하루를 때웠다. 그게 한 달이 됐고 1년이 됐고 4년이 됐다. 비참했는데 비참한 줄도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기적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동안 누군가는 나 대신 무너지고 있었다. 그 시간 나는 몰랐다.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어머니는 기다리는 분이셨다. 내가 늦게 들어와도 학교에서 연락이 와도 어머니는 기다리셨다. 혼을 내신 적도 있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건 혼내시던 얼굴이 아니다. 현관문 앞에 서 계시던 뒷모습이다. 볼도 켜지 않은 어두운 복도. 볼도 켜지 않은 어두운 복도에서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서 계셨다. 내가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셨다. 밥을 차려주시거나 물 한 잔을 내놓으시거나 그것뿐이었다.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차라리 편할 텐데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돌아서시는 어머니 등이 작아 보였다. 그때는
왜 작아 보이는지 몰랐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말이 달라졌다. 처음엔 공부해라 였다. 그 다음엔 제발 사고만 치지 마라 였다. 그 다음엔 한숨만 나오셨다. 기대가 한 계단씩 내려가는 소리였다. 나는 그걸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했는지도 모른다. 귀찮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다. 부모님의 마음보다 내 기분이 먼저였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표현을 못할 뿐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이셨다. 퇴근하시면 밥을 드시고 거실 한쪽에 앉아 계셨다. 말이 많지 않으셨다. 화를 내시는 일도 드물었다. 나한테 뭘 하라, 하지 마라 하신 적이 거의 없다. 혼내지도 않으셨다. 그게 무관심인 줄 알았다. 한참 뒤에야 알았다. 아버지는 참고 계셨던 거다. 나중에 아버지가 웰다인 수업을 듣고 오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단지 자식들에게 좀 더 살갑게 애정을 많이 못 준 것이 후회될 뿐이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이미 50대였다. 30년이 더 지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다. 내가 방황하는 걸 지켜보시면서 아버지도 매일 밤 혼자 싸우고 계셨던 거다. 거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새벽에 들어와도 며칠째 안 들어와도 그 자리에 계셨다.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쩜 네 아버지하고 그렇게 똑같니?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지금은 안다.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쉽지 않으셨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분이라는 뜻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한 번도. 내가 망가지는 동안 부모님도 같이 망가지고 있었다. 그걸 모르고 4년을 보냈다. 그 시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이 있었다. 공부해라. 철 좀 들어라.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다. 할머니였다. 방황하던 그 4년 동안 내가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그냥 밥을 차려주셨다.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안 물어보셨다. 밥상 앞에 앉히고 국 한 그릇 더 떠주시고 그게 다였다. 엄마한테 전화해라. 그 말도 안 하셨다. 그냥 나를 봤다. 조용히, 오래. 밥 먹는 동안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나를 지켜보셨다. 그 눈빛이 뭘 말하는 건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이 녀석이 지금 뭘 하고 다니는지, 부모한테 얼마나 걱정을 끼치고 있는지, 엄마가 교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도 다 아셨을 거다. 그런데도 한마디 안 하셨다. 나무라는 대신 밥상을 차리는 것, 그게 할머니 방식이었다.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바로 달려갔다. 집 방 안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많이 작아져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그 손이 아니었다. 손을 잡으니까 할머니가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제 네 길로 돌아와라. 라는 힘들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말은 작고 짧았지만 평생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다. 그 짧은 말이 4년간 무뎌진 마음에 금을 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친구들을 만나도 전처럼 웃기지가 않았다. 자취방에 혼자 앉아있으면 할머니 밥상이 떠올랐다. 아무 말 없이 국을 떠주시던 그 손이 뭔가가 균열이 간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멈춰서 생각했다. 방황에도 관성이 있다. 한 번 빠지면 이유 없이 계속 간다. 그 관성을 처음 멈추게 한 건 누군가의 꾸중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던 사람의 부재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고3이 됐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19살이었다. 4년을 떠돌았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미래는 없었다.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방향에 대해 생각했다.
빨리 가야겠다는 게 아니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처음으로 정한 거였다. 돌이켜보면 방황이 나빴던 건 느려서가 아니라 아무 방향 없이 떠돌았기 때문이었다. 속도는 문제가 아니었다. 방향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 원래 내 본분인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고3이었다. 그냥 공부를 하기로 했다. 대단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싶었다. 그거 하나였다. 책상에 앉았다. 허리가 아팠다. 예전에 다친 적이 있었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아래쪽으로 통증이 올라왔다. 그래도 앉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세수하고 바로 책상 앞에 앉았다. 밤 12시까지 버텼다.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앉겠으면 바닥에 누웠다. 천장을 보면서 숨을 골랐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앉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반복했다. 주변에서 이상하게 봤다. 4년 동안 공부와 담을 쌓았던 녀석이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친구들은 야, 너 왜 그래? 했고 선생님들도 반신반의했다. 솔직히 나도 될지 몰랐다. 신경 안 썼다. 정확히 말하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하루하루가 허리와의 싸움이었고 모르는 것과의 싸움이었다. 4년 동안 안 했던 공부를 1년 안에 따라잡아야 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하루를 쪼갰다. 1시간, 한 문제, 한 페이지. 그것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방황할 때는 매일이 똑같았는데 공부를 시작하니까 하루가 달랐다. 어제 모르던 걸 오늘 알게 되고 오늘 안 풀리던 게 내일 풀렸다. 방향이 생기니까 하루에 무게가 생겼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아픈 만큼 앞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대학 합격 통지를 받던 날, 기쁘다기보다 안도했다. 드디어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먼저였다. 어머니한테 전화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우셨다. 교무실에서 고개를 숙이셨던 그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전화 올 때마다 달려오셨던 그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우셨다. 그 울음 속에 4년이 다 들어있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방향을 잃고 떠돌던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더 많이 아팠던 거구나. 아무 말 없이 기다리신 게 아니라 아무 말 못하고 견디신 거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방황이 나쁘기만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17살의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다. 복싱 체육관에서 주먹을 쥐던 시간, 새벽에 신문을 돌리던 시간, 건설 현장에서 흙을 나르던 시간,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웠다. 교실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몸으로 배웠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치르신 대가를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게 후회다. 방황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로 남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을 잃는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길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잃었다는 걸 모르는 거다. 내가 그랬다. 4년 동안 나는 길을 잃은 줄도 몰랐다. 떠도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삶이라는 건 결국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보고 넘어져 봐야 아는 것들이 있다. 그 과정이 삶이다. 다만 그 와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다. 부모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준 사랑이었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빠도 길을 잃었고 한참을 헤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대로. 너희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아빠는 괜찮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느려도 된다. 멈춰도 된다. 한참을 돌아가도 된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건 가끔 생각해봐라. 방향만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착한다. 아빠가 그랬으니까. 길을 잃은 소녀는 결국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게 아빠의 이야기이고 이 시리즈의 시작이다. 그 시절 내가 유일하게 원했던 것이 있다. 잠들기 전 자취방 천장을 보면서 매일 밤 떠올렸던 것.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하려 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계신가요? 방황 중이든 방향을 잡았든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한 분 한 분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